의원 정수 확대 문제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내야 할 시점입니다. 사표가 50%에 육박하는 현 선거제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요. 교수님께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 여론은 국회의원 증원에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국회의원 정수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헌법은 41조 2항에서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의원 정수 감축론자들은 이 조항을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200인 이상이면 200인 이상이지 300인 이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나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 헌법 조항에 상한이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전체 인구에 대비한 국회의원 수, 즉 국회의원 1인으로 대표되는 평균 인구수 등을 다른 나라와 비교하거나 인구 소멸 또는 감소를 감안한 지역구 조정의 필요성을 이유로 의원 정수 축소를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책 논리이지 헌법 해석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의원 정수의 증감에 있어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대표의 수보다는 대표되어지는 유권자의 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뽑을수록 국민 주권의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말입니다. 인구가 적어서 대표를 뽑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은 인구수를 갖고 있지만 선거구로 정해져서 대표를 뽑을 수 있게 된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판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은 국회의원을 선거구 유권자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대표로 활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역구에서는 그 지역구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당선된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역시 유권자들의 정당 투표 결과에 따라서 당선이 결정됩니다. 또한 자기 손으로 대표를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은 헌법이 부여한 필수 불가결한 주권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지역구를 줄이든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통폐합하든 비례대표제 의석을 늘리든 주권자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정치적 권리를 확충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의원 정수 확대의 부정적인 국민 여론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런 까닭에 공천 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그리고 민주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 불만이나 눈높이를 감안한 책임 강화 방안 또는 통제 강화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의원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수준까지 국회의원 처우를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세비도 많이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보조 인력들도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일에 비해서 봉급을 많이 받고 또 혜택을 많이 누린다는 거죠.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만 일삼는 국회에 대해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민심을 받드는 길은 여야가 선의의 경쟁과 협치를 통해 입법과 정책의 성과를 내는 데 있지 마치 기업 구조 조정하듯이 조직을 감축하고 인원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줄이면 국회를 불신해온 대중들 입장에선 일시적으로 카타르시스, 쾌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국회의원의 독점적인 지위, 특권을 더 강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0년 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석의 비중을 줄인 장본인은 그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갑자기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제 의석의 축소를 주장하고 나선 장면은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비 같습니다. 평행 이론도 생각이 납니다. 이들의 주장이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당리 당략적 선택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면 지역구를 축소하거나 또는 통폐합해서 줄어드는 의석만큼은 비례대표의 의석으로 확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선거제도는 주권재민의 원칙에 맞게 유권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2일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제시한 3가지 예시안을 소개합니다.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 3가지 방안은 확정된 것은 물론 아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선거제도 개혁안에 대한 각 정당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잘 드러내줍니다.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을 지켜보더라도 적기에 정치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시민의회 같은 대안적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회는 정치적 극단화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이 왜곡되고 거대 양당 중심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당리당략에 따른 선거제도가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거의 유일한 장치입니다. 이제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헌법 개정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헌법에서는 기본적인 원칙과 지침이 될 내용만을 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규율하는 현행 헌법 41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제7공화국 프로젝트 팀이 제안하는 헌법 개정안입니다. 제41조 1항과 2항은 동일합니다. 다만 3항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화돼 선거구는 투표 가치의 등가성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고 선거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국회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항은 선거구 중 중대선거구를 채택할 경우 그 선거구는 한 선거구당 4인 이상의 국회의원이 선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공천인데 우리나라에서 정당 공천이 시작된 시기는 1954년 제3대 민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유당에서 후보자를 공천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자유당의 공천 이후 정당이 체계적으로 조직화되고 지역색이 짙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공천이 당선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과거의 공천은 정당의 총재나 지도부에서 낙점하는 형태의 하향식, 즉 탑다운 방식이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1987년 이후 지역주의 투표 성향이 강해짐에 따라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떼어놓은 당상이 되는 지역이 늘어났고 그 결과 공천권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고 정치 자금을 확보하는 폐단이 성행했습니다. 개표간 줄 세우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특별 당비라는 명목으로 돈 공천을 하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을 심사해서 공천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시행착오를 넘어서 각 정당의 당원들뿐만 아니라 유권자들의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공천하는 국민 참여 상향식 공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7공화국 헌법으로 현행 헌법을 개정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점부터 공천의 폐해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전반의 문제를 살피고 헌법 개정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정리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권자의 역할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